이제 개념이라 그래야 될까요? 두 개 정도가 남았는데 둘 다 좀 쉽습니다. 딱히 거기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이러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그냥 원리보다는 그냥 실제 예를 가지고 계산하는 쪽이 좀 많다. 네, X바도 일종의 확률 변수죠. 샘플의 크기가 n인 것들을 뽑았을 때 걔네들이 갖고 있는 평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표본 평균도 어떤 분포를 따르느냐, 그게 이항분포, 정규분포밖에 우리는 배운 게 없습니다만, 위에 내용을 살짝만 읽어볼게요. 모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번 조건.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는. 그때 x바는 지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 예에서는 안 맞아요. 이거 영상에 남기면 좀 그런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요. 거기서 샘플을 꺼낼 때 샘플 크기 n이 충분히 많으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샘플의 크기도 거기도 충분히 커야 돼요.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도 샘플의 크기 n이 작은 상태에서 그걸 x바를 뽑으면 그게 정규 분포 안 따를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실제 예로 가면 무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없습니다. 크기 n만 크면 돼요. 이 시행 횟수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같은 다 무시하고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인데 당연히 그럼 얘 자기 자신의 평균과 분산을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바로 앞에 개념에서 배웠던 어디 갔니? 요거죠.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다가 샘플의 크기 n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대로가 x바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샘플의 크기 n으로 나눈 것밖에 안 된다. 밑에도 나와 있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는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에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위의 조건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x반을 뽑을 때는 무조건 샘플의 크기가 n이 클 때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밑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뭐 공식대로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x가 정규분포로서 평균은 42, 6의 제곱이고 샘플의 크기가 4인 거, n이 4인 걸 뽑으면 그때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기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분산은 36은 36인데 그걸 n으로 나눴을 때이다이니까 이거 좀 정리해서 쓰실 필요는 있어요. 2의 제곱분의 6의 아니야 2의 제곱분의 6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바꿔서 쓰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문제를 볼 때마다 확률 변수를 제대로 정의를 해놓고 써라. 확률 변수가 기본적으로 2개 나오는 케이스도 많은데다가 걔네들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체 야구공에 거기서의 한 개, 무게를 x라고 놓으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고 평균이 145g, 표준 편차가 2다. 16개의 샘플을 따봤대요. 샘플의 크기 n이 16이라는 거죠. 그때 16개 무게의 평균, 이 샘플의 평균이죠. 샘플의 평균.
얘가 X바가 되는 거고, 확률은 확률인데 144 이상, 샘플의 평균이 144 이상 146 이하일 확률을 계산해라. 당연히 이거보다 선제돼야 되는 내용이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냐예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샘플의 크기가 되게 많지 않아도 X가 정규분포면 X바도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샘플의 크기가 16개밖에 안 된다 그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줘야 돼요. 당연히 자기의 평균은 모평균과 차이가 없고요. 표준 편차, 분산은 얘 모분산이 4인데 샘플의 크기는 16개,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이게 X바의 정규분포. 그럼 당연히 이거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표준화를 할 거고, 확률 변수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도 Z로 바뀔 거고, 2분의 1분의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고, 시그마분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0부터 2 사이일 확률이 2개다. 그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0부터 2까지 2배가 되겠죠. 이놈은 2배다라는 거죠. 2배를 해주시면 4, 4, 5, 9가 되시겠죠. 95.44.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좀 재밌는 게, 이 답이 맞니 근데? 계산은 맞니? 53%부터 95%까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저라면 사실은 저도 이제 가끔씩 모평이나 이런 거 시험지 뜰 때마다 눈으로 풀어볼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면. 이런 것들은 개껌일 수밖에 없는 게, 봐봐요. 평균이 145g인데 표준 편차가 2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145g에 플러스 마이너스 2g 정도 안에서 다 생산이 돼요. 얘들이 거의 10,000개를 생산하든 억개를 생산하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이상, 그러니까 1 차이 나는 거죠. 그쵸? 1 차이 나는 거고 1 차이 난단 말이야. 변이값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죠. 지금 이게. 만약에 표준 편차가 뭐 10g씩 난다. 이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푹 퍼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평균보다 1 작고 평균보다 1 큰 걸 뽑아봤자 넓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럼 확률이 좀 떨어지죠. 얘 같은 경우 확률이 되게 높을 수밖에 없다. 상당히. 그래서 만약에 찍는다 그래도 4번, 5번 정도에서 찍어야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변이값도 지금 보시면 4번 이거 2배 한 거죠. 그쵸? 5번이 이거 2배 한 거고. 자,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여기 개념이 조금 이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고 나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크기 n이 충분히 크든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쨌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일단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걔 값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저 이렇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러면 표준 편차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정리가 된 상태로 쓰세요. 그래서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보고 쓰시는 게 낫죠. 이걸 다 제곱해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계산할 때 이상한 값을 넣을 때가 많아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 z가 분포값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95고 여기가 플러스 1.95로 대비되는 값일 때 여기 확률값이 얼마냐, 뭐 2배를 하면 이만큼이 나오는데 이게 0.95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0.475예요. 우리 앞에서도 표가 일부가 필요한 만큼 나오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1.95가 되면 0.475가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이 그림을 왜 그렸느냐 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일 때 x바가 어디에서 어디일 때 사이의 확률이 0.95%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확률 변수 x바 표본 평균이 어떤 변이값에서 어떤 변이값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믿을만한 정도가 95%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관역을 쏘는데 관역이 커요. 관역이 커. 여기 안에만 맞추면 돼. 그거 신뢰도 되게 높은, 이 사람이 맞춘다? 신뢰도가 되게 높은 얘기예요. 그런데 관역이 작아져, 아까보다. 그럼 사수가 쏴서 거기를 맞출 확률이 떨어져요. 그럼 이걸 맞출 것이다 라는 말의 신뢰도는 관역이 클 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관역이 작을 때 신뢰도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 반에 24명의 여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 키가 120cm 이상 180c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말은 신뢰도가 되게 높은 말이야. 정확도는 개판인 말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 반에 24명은 161.뭐부터 162.뭐 사이다. 이 말은 정확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이 아닐 거 확률이 높아지죠. 반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작고 크냐에 따라서 이 표본 평균이 이 변이값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낮아져요. 그럼 여기서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라고 만약에 했을 때 그게 95%가 되려면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1.95부터 z가 플러스 1.95 사이일 때가 0.95%. 이거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이걸 표준화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표준화가 되느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표준 편차분의 알파 마이너스 m이에요. 그게 얘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또한 얘도 표준화 시킬 때 자기의 표준 편차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베타 마이너스 m 요게 플러스 1.95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를 정리를 해보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m이 1.955 루트 n분의 에이씨 글씨도 쓰기 싫어 오늘은 베타 마이너스 m이 1.9 이건 마이너스 1.95예요. 그럼 알파가 도대체 누구여고 베타가 누구여야 하는가예요. 곱해보겠죠. 그 다음에 m이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럼 알파는 1.9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m이요. 베타는 얘가 곱해지고 얘가 넘어가겠죠. 1.9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플러스 m이죠. 여긴 마이너스고 미안해요. 자꾸 빼먹고 써서. 알파 x바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무조건 몇 퍼센트가 된다? 95%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완성해서 쓰면 잘 들어. 지금 이 방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하고 있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든 말든 다 상관없고 표본 평균인 x바가 요 값과 요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보면 95%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신뢰도라고 불러요. 믿을만한 얘기가 얼마만큼 믿을만한 얘기냐라는 거고 표본 평균 x바가 95%의 신뢰를 갖게 만든 저 구간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해요. 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표본 평균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 역으로.
아, 그럼 샘플의 크기가 n일 때 딱 따봐서 표본 평균을 잡았다가 10g이야. 10g이야. 그 10g이라는 값이 9.5부터 10.5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나는 그 신뢰 구간을 9.5에서 10.5라고 써야지. 그 얘기하는 거라고.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뢰 구간을 고등학교 교과과정뿐만 아니고 나중에 여론조사할 때도 대부분 두 개로 쓰는데 95% 신뢰 구간이 있고 99% 신뢰 구간이 있다. 아까 95%의 신뢰도를 가지려면 Z값이 마이너스 1.95에서 플러스 1.95고 요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됐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알파라는 값이 이렇게 되고 베타라는 값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거 잘 들어봐야 돼. 여기서 끝내면 되게 골치 아파져. 왜 그러냐 그러면 표본 자체가 아니라 모집단의 평균이잖아 이게. 그쵸? 모집단의 평균이야. M이라는 값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M이라는 값을 전체를 조사를 안 하고 샘플만 따서 이 샘플의 평균이 뭐와 뭐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만드는 건데 이건 다 계산해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평균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모평균을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계산 다 계산해 보면 되지. 모평균을 계산하려면 모든 변수 확률 변수 x에서 다 계산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럴 거면 다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샘플을 뭐하러 따냐고.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 다 계산해보기 싫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몇억 개, 몇십억 개, 몇 조개 이 데이터들을 다 계산하기 싫으니까 일부만 따서 이 표본만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우리는 X바, 표본 평균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샘플을 뭐 10개를 따든 500개를 따든 샘플의 평균은 계산을 가능해. 됐어? 거기에서 이만큼 오차가 생기고 요만큼 오차가 생긴 이 범위 안에 우리가 예상하고자 하는 전체 평균이 들어가는 거. 됐어요? 가운데가 X바가 들어갈 확률이 아니라는 거지. 일단 기본 개념은 이해했고 요 뒷페이지를 보면 얘기가 돼요. 요 방식 그대로 따라가면 돼. Z죠? 아까 봤던 Z야. X바를 자기의 평균을 뺀 편차에다가 자기의 표준 편차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 Z가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 시작이야. 요 같은 말이죠. 가운데다 누구만 남기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원리 이해해서 M을 남기겠다는 뜻이야. 이 M이라는 녀석이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없었던 이 수십억 개 데이터 안의 평균이라는 것이 표본 평균보다 마이너스 5차만큼 플러스 5차만큼 사이에 그게 들어갈 확률이 95다, 99다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만 남겨주기 위해서 세변에다가 얘를 곱해주고 이제 X바를 다 빼주고 뭐 양변에 마이너스를 이상하면 먼저 곱했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여기 있던 게 1로고 여기 있던 게 1로 갔겠지.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X바를 세변에다 더해. 그럼 자동으로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사례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가 표본 평균을 계산해서 봤다니까 5g이다. 5g이다. 그러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모평균이 5g보다 얼마 작고 5g보다 얼마 큰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95%가 되게 짜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몰라. 모평균은 몰라. 내가 알 수가 없어. 근데 표본은 구해봤어. 표본을 구해봤다가 표본의 크기 n일 때 16개를 뽑아서 봤더니까 5g이야. 5g이야. 표본 평균이.
그럼 표본 평균, 이거 오차라 그래요. 표본 평균보다 오차만큼 작고 표본 평균보다 오차만큼 클 때. 근데 지금 오차를 계산해 봤더니까 95% 신뢰 수준에선 제가 0.2g이 나오더라. 그럼 4.8g부터 5.2g 사이에 전체 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다.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 부등식을 구하라는 거고, 이 부등식이 바로 뭐다? 신뢰 구간이다. 됐죠?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 나는 X바를 구한 거기 때문에 M을 추정하는 거야. 자, 아까 쏘는 거야. 쏘는 거. M이라는 전체 모평균이 됐어. X바의 오차값 플러스 마이너스 한 요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언제일 때? 이거 신뢰 상수라고 불러요. 신뢰 상수가 1.96일 때. 그럼 99는요. 요 신뢰 상수를 2.58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이거 더 안 나오지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잘 들으세요. 구간이 양수값이란 말이야. 표준 편차라는 건 양수값이야.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곱한 게 이만큼이다. 요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다라면 2.58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이 커지죠. 구간이 뭐해진 거야? 커진 거야. 관역이 커졌다고. 그럼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은 더 높아지죠. 99%의 확률이라고. 신뢰 구간이 커지면 신뢰도는 당연히 상승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 반 친구들 24명의 키는 120에서 2m 사이다. 구간이 커지면 됐어? 우리 반 아이들 키의 평균이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 믿을 만한 얘기야. 틀릴 확률이 별로 없는 얘기가 되지. 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의 키의 평균이 160에서 165 사이다라고 줄여버리면, 구간을 줄여버리면 정확도는 좀 높아진 거지만 그 말이 틀릴 확률도 높아진 거야. 신뢰도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까에 비해서 떨어진 거야. 약간. 그래서 국어적인 관점에서는 신뢰도랑 정확도를 비슷한 말로 쓰시는데 통계적으로는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정확도와 신뢰도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현재의 몸무게는 10kg에서 100kg 사이다. 이 말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말이야. 구간이 크니까. 구간이 크다라는 얘기는 Z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됐지. 이게 크다는 얘기. 2.58에서 2.58 사이로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률 값이 되게 크게 나오죠. 근데 신뢰 구간 자체가 작다는 얘기는 됐어요. Z로 환원을, 이게 표준화 과정이야. 이렇게 되는 게. 표준화를 시켜보면 Z 기준으로는 1.96부터 1.96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것의 확률 값은 95%밖에 안 된다고. 아까에 비해서. 됐어요? 무슨 얘기? 그럼 무조건 신뢰도가 높은 말이 좋은 말이냐? 지금 방금 위해서 이해됐지?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니야.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얼마 있다가 내일 대선 본투표를 하는데 A 후보가 100만 표에서 1000만 표 사이를 받을 것이다. 범위가 넓어. 신뢰도가 높은 말이야. 그래서 몇 표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됐지. 근데 이 사람이 700만 표 이상 750만 표 이하를 받을 것이다. 구간은 좁아졌어. 그럼 신뢰도는 떨어지지. 당연히. 덜 믿을만해. 아까 그 얘기보다. 됐어요? 무조건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이게 수학 마지막이에요. 학통에. 일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확률 변수 X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모르고 표준 편차가 16이면 16이라고 써야지 4의 제곱이라고 쓰면 큰일 나요. 자, 64대. 네. 샘플의 크기가 64개입니다. 웬만하면 이거 완전 제곱수 줘요. 왜냐하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 제곱수가 아닌 경우는 좀 계산이 골 때리죠. 안 줄 때도 있다. 표본 평균을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얘가 됩니다. 아까 그 공식은 봤단 말이야.
표본 평균 x바에게서 오차를 빼고 표본 평균 x바에게서 오차를 더한 이 구간이 저 실내 구간인데 저기가 477.08부터 a까지다.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더라? 실내 상수가 지금 나와야 돼. 1.96이랑 2.58은 절대적인 값어치는 맞는데 문제마다 다르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 출제자는 1.96이라는 실내 상수에서 2를 써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확률 변수 z가 절대값이 1.96보다 작을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 1.96부터 플러스 1.96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95로 보자 라는 얘기니까 실내 상수는 이 문제에서 1.96을 쓰라는 얘기야.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64였어요. 시그마 16이야. 됐어요. 2를 곱하라는 얘기죠. 이쪽은 계산 안 해도 되죠. 오차값이 똑같이 1.96 곱하기 1 테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 모평균 모르잖아요. 그럼 모평균 추정하는 거고, 표본 평균도 모르잖아요. 표본 평균이 나왔다고, 예시가 얼마로 계산이 됐는지 16대를 64대를 계산을 해본 거야 이 사람이 이미. 그럼 x바라는 녀석은 우리가 64대의 표본 평균을 계산하면 477.08에다가 얘가 넘어갔겠죠. 2배의 1.96을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1.96 2배 하면 얼마일까? 2에서 0.4가 2번 빠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됐어? 얼마? 3.92죠. 됐어? 무슨 얘기인지.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92랑 0.8 더하면 1이고 여기다 더하시면 581 이렇게 됐어요. x바가 581이었어요. 581. 그럼 여기 또 3.91을 더하시게 되면 584.92 이렇게. 나 왜 5야 근데? 4지 씨. 여기다 더하면 4지. 484.92. 네, 답은 4번 이렇게 되시겠네요. 저건 구간만 잘 보시면 돼요. 구간만 잘 보시면 되고, 뭐 크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대부분 그냥 실제 예시를 잘 보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원리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샘플의 크기 n일 때 샘플은 따서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x바를 알아. 그 x바에서 오차값을 빼고 오차값을 더하는 것, 이 실내 구간 사이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냐 99냐. 그래서 문제에선 95로 추정하겠다, 99로 추정하겠다. 그때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를 물어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여기까지.